이게 고성장주가 겪는 어쩔 수 없는 숙명이에요. 오르락내리락 변동이 심하지 않다라고 하면 저는 좋거든요. 근데 또 그런 거 이제 액티브한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거기에 변동성이 줄어들었어, 좀 옛날 같은 재미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반갑습니다. 한주주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테슬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자주 다루는 편인데요. 아무래도 한국에서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테슬라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저 또한 마찬가지라서 관련된 주제를 좀 꾸준히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테슬라 주식 투자에 대해서 현재 살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오늘은 관련해서 그런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들으신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참고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테슬라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거, 이런 내용들을 제가 좀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들 중에서 몇 가지 오늘 답변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현재 너무 고점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 대해서, 그럼 그 주식의 주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주가는 어떻게 형성되냐? 자, 일단 사람들, 대중들의 심리가 있을 거예요. 그 대중들의 심리가 주가에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그 주가는 다시 또 대중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쳐요. 이런 식으로 주가와 대중들의 심리가 이렇게 오고 가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외부의 그 경제 환경들도 같이 이제 이 주가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줄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들, 그러니까 대중의 심리라든지 지금 현재 시중의 유동성,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음,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렇게 결정된 주가는요, 다시 또 기업의 펀더멘털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막 기업 분석하시는 분들이 기업의 펀더멘털이 그게 되게 혼자 독립되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현재 주가에 영향을 받아요, 펀더멘털은.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에 펀더멘털이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기업의 펀더멘털도 계속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펀더멘털이 되게 좋아졌어요. 대중의 관심이 많아서 주가가 올라서, 그리고 펀더멘털이 좋아졌어요. 그러면은 그 펀더멘털이 또 다시 또 주가에 영향을 미쳐서 또 다시 주가가 오르고, 그리고 또 다시 펀더멘털이 더 강해져요. 자, 이거는 왜 그럴까? 펀더멘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주가가 이렇게 높아져요. 그러면 그 주가가 높아졌으니까 창업자는 자금이 풍부해질 거잖아요. 그럼 그 풍부한 자금으로 또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또 투자를 하면 그 기업의 펀더멘털이 더 좋아지잖아요. 이게 또 이제 펀더멘털이 좋으니까 또 주가가 오르고, 이게 이제 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고리가 이렇게 흘러가요. 여기에서 물론 거품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게 고성장주가 겪는 어쩔 수 없는 숙명이에요. 이거는 고성장주에 투자하셨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에 좀 안고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고평가 저평가된다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이제 주식 가치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는 정확한 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정확한 답을 내리려면요, 펀더멘털을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펀더멘털은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들의 심리랑 그리고 현재 주가랑 이게 펀더멘털에 또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러니까 펀더멘털은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이게 고평가되어 있네, 점점 거품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테슬라에 만약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그런 어느 정도의 거품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각오를 하셔야 돼요. 찐주주분들 있잖아요. 한 2019년부터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그때부터 이제 주식을 보유하셨다라고 하면 저는 찐주주라고 인정하는데, 그분들이라면 진짜 이렇게 반토막 나는 경험, 40~50% 쭉쭉 빠지는 경험을 굉장히 여러 번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도처럼 한 20% 정도밖에 안 빠졌네? 약간 이런 식으로 반응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런 고성장주의 투자에 장점과 단점을 좀 인식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막 너무 이제 최근에 이 주식을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거 거품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거품이라는 것도 결국에 또 펀더멘털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고성장주의 거품은 또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를 다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그 재무적인 상황을 분석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 많이 보실 거예요. 영업현금 흐름이나 뭐 EPS, 그리고 매출이나 수익성, 이런 것들, 재무제표에서 막 이렇게 잉여현금 흐름, 이런 것들 막
분석을 하실 건데요. 지금 현재 그 수치가 얼마인지 막 기억하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수치가 어떻게 변화해 나가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저도 테슬라에 투자할 생각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때는 이제 일론 머스크도 어떻게 말했냐라고 하면, 당신 회사의 재무적인 성과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일론 머스크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우리 회사의 재무적 성과는 지루하고 멋지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만큼 굉장히 좀 안 좋은 재무 상태였고요. 그게 이제 2019년까지 이어졌었어요. 그러다가 2019년 3분기가 되면서부터 흑자 전환을 시작을 하게 됐죠. 그리고 2020년부터는 연 흑자가 이제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 그 고성장세를 유지를 해오고 있어요. 2020년도에 제가 테슬라 영업이익을 보니까 19억 9천만 달러라고 하고요. 당기순이익은 7억 2천만 달러 이렇게 됐다고 하고, 이게 이제 처음 흑자를 기록했을 때 기록인데, 2021년도에는 어땠냐 이걸 보니까 영업이익이 한 3배 정도 뛰었고, 그리고 순이익은 무려 7.7배나 올랐다라고 해요. 7.7배나 순이익이 올랐다라고 하는 게 되게 이제 그 성장률이 되게 높은 건데, 근데 2022년에는 그거보다 더 이제 높을 거다라고 하는 걸 예측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아마 하시는 걸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이것만으로 우리가 또 부족하다고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많이 보냐면요, 영업이익률을 많이 봐요. 제조업의 정수는 영업이익률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할 만큼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테슬라 영업이익률이요 14.7%예요. 근데 이게 숫자가 중요한 게 또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숫자가 어떻게 이제 변화를 하고 있고, 그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이게 어떤 수치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건데, 통상적으로 이제 완성차 업체들의 제가 영업이익률을 한번 찾아보니까 그게 한 8% 전후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 정도 8%를 달성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지금 테슬라는 14.7%를 달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BMW는 영업이익률이 어떠냐 보면은 14.5% 됐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도요타, 우리가 잘 아는 도요타는 10.8%라고 하고, 현기차는 6%, 6.6%라고 해요. 자, 이게 영업이익률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매출이 많아도 거기서 남는 이익이 없으면 이거 이제 팔아서 뭐해요? 그런 거잖아요. 이제 100대를 팔아서 남기는 돈이랑 200대를 팔아서 남기는 돈이랑 그 효율을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제조업에서는 이 효율이랑 원가 경쟁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효율을 따져봤을 때 테슬라는 전 세계 자동차 브랜드를 압도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벌써 반영이 됐기 때문에 테슬라가 지금 현재 자동차 분야에서 시가총액 1위를 벌써 달성을 한 거라고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애플이나 삼성에서 스마트폰에서 그걸 이제 영업이익률을 비교를 해보면 애플이 영업이익률이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애플이 이제 100대 팔 때 삼성은 200대, 300대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 소리예요. 자, 이 영업이익률의 차이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것도 바로 소프트웨어 파워에서 나와요. 애플은 핸드폰의 라인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소품종 다량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당연히 영업이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요, 굉장히 품종이 많아요. 되게 다품종이에요. 근데 그렇게 품종이 많으면 어때요? 수익률이 그렇게 좋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삼성이 지금 현재 스마트폰에서 영업이익률 자체가 워낙 애플에 비해서 낮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판매량이라도 늘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라인업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애플은 핵심이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러니까 기기는 다 똑같은 기기여도 그 안에 있는 그 우린 소프트웨어를 쓰기 위해서, 애플의 그 소프트웨어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걸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품을 단순하게 단일화 해가지고 몇 개의 라인업을 가지고도 그렇게 팔아도 괜찮은 거예요. 테슬라도 이와도 마찬가지예요. 테슬라도 라인업이, 자동차 라인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품종이 많지 않다 보니까 여기서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
달성을 해낼 수 있었던 거겠죠. 그 24.7%의 영업이익률은 거기에서 온 걸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높다라고 하면요, 결국에 중요한 건 뭐예요? 차량을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는 거잖아요. 현재 이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공장, 프리몬트 상하이 공장이 있는데, 또 이번에 얼마 전에 기가 베를린, 기가 텍사스 이렇게 또 추가로 오픈을 했잖아요. 그래서 총 4개의 공장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과거에 한 2021년도에 생산량이 93만 대 정도였다라고 하거든요, 연간. 근데 이거를 이제 올해는 한 150만 대로 늘릴 수 있을 거다라고 해요. 물론 지금 상하이 공장이 어떻게 되느냐, 상하이 공장이 지금 문 닫았으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상황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여튼 올해 목표치는 한 150만 대 정도가 돼요. 이렇게 이제 생산량을 확 늘리게 된다라고 하면 이 14.7%의 영업이익률이랑 이제 이게 맞닥뜨려져가지고 또 엄청난 영업이익을 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테슬라 주가가 또 고평가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테슬라 CEO가 연간 생산량을 우리가 매년 50%씩 이렇게 쭉쭉 올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연간 생산률을 한 50%씩 쭉쭉 늘린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생산 대수가 한 1년에 150만 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2027년도 정도면 1년에 생산 대수를 한 1000만 대 정도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도요타가 사실 연간 만들어내는 차량이 약 1000만 대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도요타랑 비슷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시점이 2027년 정도 되는 거다라는 보는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 도요타가 지금 내놓은 전기차는 없어요. 도요타는 다 내연기관이나 하이브리드나 뭐 이런 차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만 한 해에 1000만 대씩 생산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 압도적인 지위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테슬라는 라인업이 되게 적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신규 공장들에서도 그 라인업을 늘리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공장 4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진입을 했잖아요. 그럼 그 공장들 궤도에 진입했으니까 걔네들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늘리겠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제 생산량을 늘리게 되고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좋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뭐 문제도 당연히 발생하겠죠. 뭐 생산이 부러질 때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코로나나 뭐 전염병이나 어떤 외부적인 이슈로 인해서 공장이 뭐 문을 좀 일시적으로 닫아야 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자동차 회사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아무래도 불량 문제잖아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 단차가 되게 크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자동차의 완성품이라는 느낌이 조금 안 들 만큼 그렇게 단차가 되게 심하다. 이 단차가 있어야 정상이다라고 하는 그런 뭐 이상한 말도 들릴 만큼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안 좋은 평가도 나오기는 하지만, 그런 문제들은 이제 저는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도 다 해결해 나가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제가 지금 테슬라 발전 속도가 엄청나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재무적인 성과도 20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정말 기하급수적일 만큼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테슬라가 성장하고 변화하는 속도를 무디스나 S&P에서 따라잡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S&P나 무디스 같은 금융회사들은요,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그 신용 등급을 산정할 때 보수적으로 선정을 해요. 근데 그렇게 보수적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발전하는 그 속도에 그 사람들의 그런 기준을 맞춰가지고 훅훅 바꿔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뭐 한 2, 3년 동안에 신용 등급이 한 막 4등급씩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수적인 기관들이 이렇게 훅훅 올려줬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그 발전의 속도를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요, BA1 등급이고요. 그리고 S&P 같은 경우에는 BB 플러스 등급이라고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투자 적격 등급의 바로 아래 단계 등급이에요. 이게 이제 한 단계만 올라가면 투자 적격 등급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빠르면은 올해, 늦어도 내년이면은 무난하게 투자 적격 등급으로 갈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시장의 그런 의견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무디스나 S&P 같이 그런 기업들 특성을 좀 볼 때, 이렇게
빨리 올려줄 것 같지 않아요. 무디스 같은 경우는 올해 1월에 그 신용평가 등급을 2등급이나 향상을 시켜줬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올해 또 올려준다? 라고 하면은 아마 그렇게까지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 평가기관의 보수적인 특성상. 그래도 이제 내년에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내년에 정말 그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아마 기관에서, 그러니까 연기금 투자 자금이 굉장히 많이 몰려올 거예요. 그러면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부정적인 영향도 있어요. 한번 사면 굉장히 좀 오래 이렇게 가지고 가는 돈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가의 변동성이 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테슬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플러스 마이너스 20% 정도 되는 거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이 정도는 뭐 당연한 거다라고 이제 받아들이시는데, 그렇게 이제 크게 급변하는 일이 아마 그 신용 등급이 올라가면 없을 거다. 그렇다라는 말은 지금같이 투자하는 재미가 있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 같은 투자자들은 그렇게 좀 안정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변동이 심하지 않다라고 하면 저는 좋거든요. 근데 또 그런 거 이제 액티브한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거기에 변동성이 줄어들었어, 좀 옛날 같은 재미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테슬라가 이제 투자 적격 등급으로 올라서게 되면요, 그때 이제 주가가 한번 크게 뛰겠죠. 왜냐면 이제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도 펀드 같은 게 있잖아요. 그 펀드가 적격 등급이다라고 하면 그 펀드에서 그 주식을 또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서 주가가 한번 크게 또 뻥튀기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단기적으로 훅 오르고 변동하는 거는요, 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는 일은 아니에요. 뭐 기쁘기는 하겠지만 또 그게 그렇게 장기 투자자분들한테는 의미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보수적인 투자자분들 계시잖아요. 그냥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저는 약간 좀 그런 스타일에 가까워요. 긴가민가 하면은 사지 않아요. 또 마음만 괜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나는 테슬라 적격 등급 되고 그러고 나서 사겠다. 그래도 늦지 않아요. 자,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자라고 하는 게 제 모토니까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텐데 각자한테 이제 맞게 좀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조언 드리는 입장이고요. 결국에 투자는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니까 이런 모든 것들 좀 들어보시고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